1번 문제는 답이 몇 번인가요? 답이 1번입니다. 최근에 여기 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가 부동산의 개념인데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 있어야 돼요.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복합 분사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나오잖아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겸기 나와야 되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다시 두 개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우리 시험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낸 적이 없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입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죠.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이고 그게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그래서 네 가지가 똑같다 했잖아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1번 지문은 협의의 부동산 그랬으니까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까지 협의의 부동산이야. 거기에 강업재단, 공장재단 이게 준부동산이죠. 이걸 포함시켜버리면 이것은 넓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이렇게 해야 되죠. 협의의 부동산을 강의의 부동산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나머지 지문들은 다 할 수 있는 지문들이잖아요. 나머지 지문들은 다 보시면 되고 이제 4번은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효력이 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공시방법보다 등기. 5번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 등록이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역시 이것도 시험에 실조했던 지문인데요. 이 말이잖아요. 거기 항공기, 선박, 자동차가 그게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1번이 답입니다. 2번 가죠. 2번 주택의 유형. 주택은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토지의 용어가 매년 나오는 거야. 대지, 택지, 부지, 필지, 건부지 뭐 이런 게 매년 나오고 주택 유형은 매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주택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누냐면 건축법상 주택이 있고 주택법상 주택이 있어요. 이제 2차 공부하신 분들은 공포 선생님한테 다 자세히 배웠단 말이에요. 별표 치면서 별표도 많이 치면서 배웠을 거라고. 그럼 이제 주택법상 주택 아니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주택이 건축법상 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1번 다가구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이건 다가구주택이 아니죠. 다가구주택이 나오면 369. 주택으로 쓰는 주가 3계층이야. 바닥면 작기가 660이야. 19세대야. 이렇게 나와야지 다가구 주택이고 학생 또는 직장인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요? 다중주택, 다중주택. 그래서 1번은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이건 다중주택입니다. 그럼 2번은 다중주택인데 2번은 이제 봐봐요. 다중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며 1개동이 바닥면 작기가 660 이하. 여기까지는 다중주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중주택은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 해서 틀렸습니다. 이거 3번이 답입니다. 3번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이 뭡니까? 아파트잖아. 아파트는 면적은 없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4번은 연립주택 맞아요.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죠. 이하이고 바닥면 작기가 660 초과죠. 초과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인데 여기는 어디가 틀렸냐면 자 4번 연립주택이잖아요.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럼 공동주택이면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 불가능? 가능해. 그러니까 불가능해 틀렸고 5번은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입니까?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자, 거기 5번에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 혜지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단독주택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층수가 4계층 이하입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입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렇게 해야 돼. 정확한 표현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더 적합한 지문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이라 해서 틀렸습니다. 자, 이제 3번 가게요. 3번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그럼 개별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별성만 물어보는 거야. 분산 특성에서. 그럼 개별성 그러면 비대체성.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 비대체성, 비표준화, 비조직성,
공개성. 부동산 공급을 독점적으로 만든다,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독점적으로 만든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개별 분석처럼 개별이란 말 나오죠. 이러면 개별성입니다. 그럼 1번은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을 배제시킨다. 옳은 말. 3번 시장의 조직화를 곤란하게 만든다. 비조직화. 4번 토지 가격 지대를 개별화. 개별화 구체화 개별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5번 토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독점적으로 만든다. 비독점적으로 만든다면 틀려요. 그 5번도 실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럼 답은요. 2번이죠. 2번. 2번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근거가 되며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은 이거는 개별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이죠. 부동성. 그래서 답은 3번이 적절합니다. 아니 2번입니다. 2번. 3번에 2번. 4번 갑시다.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4번 문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요. 틀린 거 이제 5번부터 볼까요? 5번 부동산 수요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럼 부동산 수요자가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은 이거는 부동산 가격 유형이 바뀐 거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죠. 수요 변화. 수요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 이제 4번에 5번 지문을 가면 이거는 수요 변화죠.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 증가입니까? 수요 감소입니까?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하잖아요. 그럼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하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증가.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 이런 말 나누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힘들 거 없다니까요.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요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수요자다. 그럼 수요자라는 것은 물건 사지 않고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살려고 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다릴 때 사야 되니까 지금 빨리 사야 됩니까? 빨리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라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어디로 갑니까? 우측으로 간다. 이렇게 나와야죠. 우측으로 간다. 자, 이렇게 표현돼야만이 4번에 5번이 옳은 말인데 근데 5번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수요자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은 이건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죠. 수요 변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이제 1번 가볼게요. 1번. 4번 1번.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 1번하고 2번 보완재 가격 상승은 반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외우는 것은 대체재 가격 상승을 외우는 거야. 대체재 가격 상승이 해당지역 아파트 수요 증가시키는 거야. 이런 거 했잖아요. 봐요. 요건 머릿속에 이제 입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이걸 잘 물어봐요.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을 잘 물어본다고.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말로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다른 말로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물어보면 이거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데 인구 증가 그건 할 필요 없잖아요. 인구 증가 수요 증가니까. 2번 정상질 때 소득 증가 수요 증가잖아요. 그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대체제. 시험은 대체제라고 잘 나오지 않고 여기 아파트라고 나왔으니까 대체주택이라고 대체주택. 그럼 아파트하고 대체주택이 대체제죠. 그럼 대체제 가격 상승 요걸 외우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한 4가지 정도 외워야 돼요. 대체제 가격 상승이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두 번째. 그럼 보완제는 이제 보완제라고 나오지 않고 보완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완 관계에 있는 주택 이렇게 나온다고. 보완제를 보완제 가격, 보완 관계에 있는 주택 가격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 하락. 이거 반대로 하겠습니까? 요거하고 요 두 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서 대체제란 말 나온단 말이에요. 대체제. 요 1번하고 3번은 다른 말, 1번하고 3번은 다른 말이에요. 대체제 수요가 나오는 거예요. 대체제 수요. 가격이 아니라 수요 이렇게. 그럼 사실은 이게 더 쉬워요. 이게 쉬운데 요게 잘 나오지 않고 요게 잘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 보니까 요거 나오면 꼭 이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대체제 수요가 감소했어요. 이 말은 아니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하고 대체 강의는 재화, 연립주택 수요가 감소했잖아요. 그럼 연립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비닐하우스 가나요? 아니잖아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잖아. 이런 상식을 그렇게 어려워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틀린지 도저히 난 납득이 안 간다. 그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 그다음에 요것도 힘들면 대체제 가격 상승 요거 외우고 요거 하나 외우면 돼요. 대체제 보완제에서는 요거 하나 알면 다 해결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자, 이렇게 적용을 못 하는 것 같아. 대체가 상승 나왔잖아요. 그럼 보완제는 반대. 그 보완제 하락이 수요 증가. 그다음에 요거는 대체제 가격하고 대체제 수요는 반대로 하면 돼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수요가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예? 그럼 이제 보완제. 보완제는 부동산은 보완제를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보완제를 설명을 드렸어요. 콜라하고 피자 했다고. 그럼 이걸 콜라라고 해봐. 콜라. 콜라. 그럼 보완제가 피자잖아. 피자. 그 피자 수요가 증가할 때 콜라 수요가 증가합니까? 피자 수요가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피자 수요가 증가할 때. 피자 수요가 증가할 때 콜라 수요도 증가해. 요걸 예를 들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라도 보완제 가격 상승이 나오면 요거 반대로 상승이 나오면 요거 반대로 하면 되잖아. 반대로. 대체재 가격 하락이 나오면 요거 반대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요거 반대. 해당 이제 아파트 수요는 감소. 보완제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도 감소.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하나에서 요거 안에서 다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1번.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재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우측 이동한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수요 곡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이고 우측 이동이 우상향이라고 하고 2번. 보완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1번하고 2번은 반대로 주면 되잖아. 대체재 가격과 보완재 가격이 반대로 하겠으니까. 그럼 해당재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 좌하향으로 이동해야 된다. 3번.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으면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예, 해당 부동산하고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부동산을 아파트로 보면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죠. 그럼 해당재 수요는 감소하여 수요곡선 좌측 이동한다. 4번. 보완재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 보완재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재 수요도 뭐다? 증가. 수요곡선 우측 이동. 다분히 공부할 의도를 가지고 제가 출제한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어떻게 되는가를 더 보시고 5번은 답이 쉽단 말이에요. 5번이 답. 자, 5번 갑시다. 5번 문제. 자, 요거 외우고 그다음에 아파트 수요 증가인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수요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 요게 아파트 수요 증가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문제 갑시다. 5번 문제.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 다 반대로 하면 여기 있는 거 다 반대로 하면 그러면 수요 감소인이 되는 거죠. 예? 첫 번째, 자, 거기 자료에 보면 문제 보면 정상재를 가져간다 나왔잖아요. 그럼 정상재를 가져간다 말은 이 박스 안에 소득이 나오겠구나 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실질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정상재일 때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증가. 5번 문제를 수요 곡선 좌측 이동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수요 감소 요인 하면 돼요. 수요 감소. 수요 곡선 좌측 이동이 수요 감소 요인이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수요 감소 요인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수요 감소 요인. 수요 감소 요인 찾는 거야.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수요 증가. 바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럼 사회적 인구 감소. 사회적 인구 감소. 인구 감소가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수요 감소잖아요. 그 밑에 선호도 감소. 아파트 선호도가 떨어졌대. 그러면 선호도가 감소했다. 수요 감소. 자, 왼쪽이 마지막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수요 감소.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을 많이 받지 않은 거니까 못 받으니까 수요 감소하겠죠. 오른쪽 편으로 와서 건축 원자재 가격을 찾아버리면 안 돼요. 이 건축 원자재 가격은 이건 뭡니까? 공급이야. 공급. 이거는 공급 증가야. 공급 증가. 자, 그 바로 밑에 아파트 하락. 이것도 찾으면 안 되죠. 아파트 하락은 아파트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수요 곡선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거는. 지금 이 수요 감소지만 수요 곡선 좌측 이동이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우측 이동에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파트 가격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 하락했다. 이거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기 이제 24회 때인가 이런 형태로 나왔었는데 건축 원자재가 하락을 찾는다든지 아파트가 하락을 찾는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요건 답이 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거 대체재가 하락이잖아요. 대체주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체재라고 우리는 대체재라고 배우지만 대체주택 하락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머릿속에 대체재 가격 상승이 아파트 수요 증가죠. 그럼 대체재 하락은 아파트 수요 감소죠. 감소.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 주택 가격 하락. 대체주택 하락이
아파트 수요를 뭐요? 감소시키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거잖아요. 요 대체 주택이 연립주택이야. 우리 강주에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진 거라고. 그럼 연립주택 많이 사겠죠. 그럼 아파트 수는요? 감소. 아, 요 아파트 수니까 아파트 수 감소. 이렇게. 그래서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네 개인가요? 네 개네. 네 개인데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네 개인데 답은 5번, 4번이 아니라. 자, 6번 문제 같이. 네. 6번 문제. 요 실제로 이게 30회 때가 28회 때가 나왔던 문제 그대로입니다. 쉬운 문제죠.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풀어야 돼. 이거는 틀릴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 문제 중에.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여러분 요 시험제는 8문제인데 9문제를 계속 이렇게 요즘 출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풀 수 있는 게 9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게 4개 정도 돼요. 4개. 그 4개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요 6번 문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계산하는 거. 요 6번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요 문제를 분석하면 공급함수는 하나 있잖아요. 근데 수요 함수가 몇 개 생겼어요? 2개 생겼어요. 거기 t 시점 아파트 수요 함수에 t 시점은 지금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다음에 그 밑에 마지막에 세 번째 t 플러스 1 시점은 이 다음 시점. 그러니까 수요 함수가 지금 2개 나왔으니까 수요가 변한 거야.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수요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수요가 증가한 거라고. 원래 수요 함수는 900-p잖아요. 근데 두 번째 수요 함수는 1500-p죠. 수요가 600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론적으로 보면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 말이야. 그럼 이제 금액으로 보지 않고 그냥 가격 상승 하락만 보면 이 문제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 거야. 왜?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뭐야?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답은 상승 증가를 찾는 거야. 상승 증가. 그러니까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라고. 2번 아니면 5번. 나머지를 찍어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서 아 이게 수요 증가다. 그거 판단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판단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균형은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갖다 놓고 풀어야겠어요. 근데 공급 함수를 먼저 푸는 게 놓은 게 더 쉬워요. 그럼 원래 균형. 원래 균형점에서는 공급 함수가 자, 요 균형은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라고. 요걸 이제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균형을 말로 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습니다. 요게 균형이라고. 요게. 근데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 균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만나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지금 했던 건 수학. 이건 이제 경제학에서는 수리경제학이라는데 이걸 수학으로 표시하면 요 균형을 수학으로 표시하면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푼다고. 그럼 그 수요함수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QD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QD가 수요량이라는 소리야. 수요량. 그럼 QD 첫 번째 QD가 900 마이너스 P잖아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수요함수여서 수요량이 몇 개냐? 그러면 900 마이너스 P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요 P가 가격이거든. 그럼 가격이 100원이 되면 수요량은 80개라는 소리예요. 아니 800개. 수요량은 800개다. 그럼 가격이 200원이 되면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700개. 여기에 수요 법칙을 뜻해.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수요량은 감소해요. 수요 법칙을 뜻한다.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급함수는 하나만 줘줬잖아요. QS는 EP 줘줬잖아요. EP. QS는 그러면 요 QS가 공급량이라고.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 그럼 수요량은 900-P, 공급량은 EP 같다고 놓고 푸는 게 그게 이제 균형 가격, 균형 거량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부터 쓰는 거하고 공급량부터 쓰는 거 똑같은데 수요량부터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900-P는 EP 이렇게 돼요. 그럼 P를 넘기거든. P는 P끼리 못 놔야 되거든. P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왼쪽에 있는 게 더 편하거든. 그럼 요 EP를 넘기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EP에서 앞에가 마이너스 붙으면 여러분들 힘들단 말이에요. 좀 뭔가 이상해. 그래서 공급함수를 먼저 써버린 게 편해진다고 봐요. 공급함수를 먼저 쓰면 어떻게 되냐면 QS, 공급함수니까 EP는 900-P가 돼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P가 넘어오면 그럼 3P. 이거 편하잖아요.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그럼 3P는 900. 그럼 P는 얼마고? 300이고. 그럼 이제 Q는 요 Q 균형 거래량 구하려면 여기 이제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으니까 요 300을
수요함수 P 자리에 대입하면 돼. 수요함수 P 자리다. 그럼 수요함수 P 자리에 대입했더니 900에서 300 빼니까 600이 되는 거야. 600. 그럼 이걸 어떻게 풀었는가 보려면 요 300을 수요함수 P 자리에 대입하든 공급함수 P 자리에 대입하든 결론이 똑같아야 돼. 그럼 수요함수 P 자리에 대입했습니다. 600 나왔죠? 그럼 요걸 공급함수 P 자리에 대입해봐요. 그래서 600 나오잖아요. 그럼 옳게 푼 거라고 이게. 이게 원래 균형점. 그럼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은 요 문제는 사실은 보너스 준 거예요. 그때 보너스 준 거죠. 그때 당시도 쉬웠고 지금도 쉬웠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공급함수는 그대로 있는데 수요함수 이게 바뀐 거야. 그러면 이 P는 1500 마이너스 P잖아요. 넘기면 3P는 1500이 되는 거고, 그럼 P는 얼마가 되는 거고 500이 되는 거고, Q는 요 500을 대입한단 말이에요. 그럼 500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2 곱하기 500이니까 얼마? 1000. 그럼 여기가 옳게 풀었는가? 요 500을 수요함수 대입해봐요. 수요함수. 그러면 1500에서 500 빼니까 1000 옳게 풀었잖아요. 그럼 이 문제 균형 가격은 300에서 500이 됐으니까 200이 올라갔고, 거량은 600에서 1000 됐으니까 400이 증가했고.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인가요? 네, 답은 2번이네. 6번의 답이 2번입니다. 지금까지 다 맞추셨나요? 자, 7번 문제 갑시다. 7번 문제 탄력성이네. 탄력성. 수요 공급의 탄력성.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답은 3번일 거예요. 자, 봅시다. 7번 문제는 이제 3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의 수입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7번에 3번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7번에 3번 지문은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거 아니죠. 7번에 3번 지문부터 갈 건데, 요 7번에 3번 지문은 타이틀이 이렇게 돼요. 수가탄과 또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수임탄이라 할게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인의 수입의 관계 이렇게요. 요거는 약속을 해서 어떻게 약속했냐면 B는 같은 방향 이렇게 오라고. 요거는 이제 B는 같은 방향. 이제 B는 같은 방향을 외우는데 그게 어디다 써먹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이제 B는 같은 방향이라고. 요거는 B는 같은 방향이다. 이제 이렇게 외웠어요. 저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강사들은 또 다르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동영상 다른 강사 보고 있으면 둘 중에 저하고 그 사람하고 편한 걸 하라고.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B는 같은 방향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을 한다는 소리야. 이런 거요. 수임탄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시험 안 나와요. 1보다 작을 때라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이게 1보다 작을 때가 비탄력적이라고 맞잖아요. 이때 임대료를 올리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올리면 임대업자의 수입은 뭐예요? 수입은 증가한다 이 소리예요. 같이 간다. 같은 방향 간다 이 소리예요. 그럼 임대료를 다운시키면 수입은요? 감소한다고 소리예요. 감소한다. 요거 하나 알면 돼요. 그러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하고 1보다 작을 때는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1보다 클 때는 임대료를 올리면 오히려 수입이 감소해요. 수입이 감소. 그럼 둘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요것만.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이게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와 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일단 답부터 해보게요. 7번에 3번. 수요의 임대료 탄력이 1보다 작을 경우 비탄력적이죠. 이때는 임대료 인상하면 임대인의 수입은 임대료 수입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야 증가. 감소야 틀렸다고. 요거 엄청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봐봐요. 자, 이거 왜 안 되냐면 탄력성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안 된단 말이야. 탄력성이 숫자 나오니까 그렇게 힘든가 본데 탄력성은 좀 힘들긴 하죠. 근데 한 번만 자리를 잡아버리면 탄력성 별것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 여기 이제 이런 거라고. 내가 임대주택 사업자인데 임차인 10명 있어요. 근데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받고 있는 거야 임대료를. 그럼 내가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임대료를 만약에 50% 올렸어요. 50%.
그러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올렸다고. 그 50% 올렸는데 근데 임차인은 임대를 올리면 임차인들은요. 임차 수요는요. 감소하겠죠. 감소. 그러니까 50%를 지금 임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한 명만 이사가 한 명만. 그러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 감소했어요? 10%. 10명 중에서 한 명이니까. 그럼 임대료는 50이 올라갔고 수요량은 10%만 변했고 이게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매우 비탄력적이죠. 매우 비탄력적. 탄력적이란 말은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거야. 수요량이. 임대료는 지금 50이 올라갔어요. 근데 수요량은 10% 감소하잖아요. 탄력성이 0.2밖에 안 된다. 5분의 1이니까. 그럼 매우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봐요. 내가 임대료를 50% 지금 150만 원 올렸는데 임차인들 한 명만 이사 갔다고. 그럼 내 수입은 증가요, 감소요? 증가지. 증가. 아주 상식이란 게 상식. 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내가 임대주택 사봤는데 방 10개고 한 사람당 임대료를 100만 원 받고 있다. 임대료 150만 원 올렸어요. 그 임차인이 한 명도 이사 안 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럼 내 수입은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50% 올린 만큼 수입이 올라가. 다음. 임대료 올리기 전에 내 수입이 한 달에 지금 임대료 수입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방 10개 한 명당 100만 원 받았으니까 50% 올렸어요. 150 올렸어요. 그래도 임차인들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내 수입은요. 1,5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 비탄력. 임차인들이 이사 가지 않고 그대로니까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임대료를 10% 올리면 수입이 10% 올라가는 거야. 임대료를 50 올리면 수입도 50 올라가고 그거라고. 자, 이제 이해됐으면 이제 외우는 거예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이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인의 수입의 관계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탄력적이냐 얘도 탄력성 비탄력성 탄력성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것만 하면 돼. 비탄력적일 때 같은 방향으로 간다. 무엇과 무엇이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와 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럼 탄력적일 때는 내가 임대료를 10% 올렸어요. 근데 임차인들이 5명 이사 가버려요. 그럼 임차인들이 5명 이상은 수요가 50% 변한 거야. 그럼 탄력성이 5가 된다고. 임대료는 10 올렸죠. 수요량은 50 변했죠. 그럼 탄력성이 오면 매우 탄력적이야. 그럼 보자고요. 내가 임대료를 100만 원에서 10% 110으로 올렸어요. 근데 임차인들이 5명 이사 가버려요. 그럼 내 수입은요. 550밖에 안 돼요. 그럼 임대료 올리기 전에 1,000만 원인데 550밖에 안 되잖아요. 매우 탄력적일 때 임대료 올리면 내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소리야. 다 이사 가버리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그럼 수요 임대료 탄력이 1보다 클 때 임대료 올리면 다 이사 간다는 소리야. 많이 이사 간다는 소리야. 그럼 임대료 올리니까 많이 이사 가니까 내 수입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임대료를 떨어뜨리면 많이 이사 온다는 소리야. 나한테. 임대료가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그럼 오히려 수입이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되면 하지 말고 무조건 요 7번에 3번처럼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나오면서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탄력성 1보다 클 때, 작을 때, 임대료 올렸을 때 수입이 증가냐 감소냐 나오면 B는 같은 방향. 비탄력적일 때 수입과 임대료와 수입이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그럼 탄력적일 때는 반대 방향. 그럼 비탄력적만 하는 거고 탄력적 하지 말고 자 이것도 있죠. 그러면 수임탄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1이다. 이때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이 무조건 불변이야. 임대료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수입은 불변이라고. 수입 불변. 그래서 이런 거 외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필기노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완전 탄력적이면 암기라고 해서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거래량이 불변이다. 단위 탄력적이면 수입이 불변이다. 이런 거 외웠단 말이에요. 자, 요거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나왔고 자, 네 번째. 그러면 네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이야, 0. 0이란 말은 내가 임대료를 50% 올려도 임차인들이 이사 가지 않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100만 원씩 받다가 1,000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이 50% 올렸어요. 근데 임차인들 한 명도 이사 안 가요. 그럼 내 수입은 1,500만 원이야. 그러면 그게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0인 경우라고. 이때는 임대료를 10으로 올리면 내 수입도 10이 증가하는 거고 임대료 50 올리면 내 수입도 50이 증가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임대료를 10%가 올라가면 그럼 수입도 1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가 10이 떨어지면 수입도 10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4번은 아직 안 냈죠. 그러니까 7번은 이제 답이 3번이랑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걸 저하고 약속할 때 이제 B는 같은 방향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갑시다. 7번 1번.
수요가 증가할 때 얘도 잘 나오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 줄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B가 크다. 이거는 B가 크다라고 했어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가 크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2번 공급이 증가할 때, 그럼 공급이 증가할 때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고. 그럼 2번은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가격 물어봤어요? 량 물어봤어요? 량 물어봤죠. 그러니까 거래량 변화는 크게 나왔죠. 그럼 2번은 이제 가격으로 물어보면 2번을 가격으로 물어보면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은 크게 하락합니까? 조금 하락합니까? 조금 하락하지.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 하락할 거고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이면 크게 하락할 건데 탄력적이면 조금 하락하고 이렇게 나옵니다.